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며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송혜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사람의 인생이란 참으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기구한 파도 같으면서도 결국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전 남편 박찬우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탄탄하고 안정적인 중소기업에서 대리 직급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연애 시절 저를 무척이나 좋아해주며 열정적으로 다가왔던 남편은 겉보기에는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사람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좋았어요. 그렇게 8개월 정도 연애를 하던 중 아이가 생겼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여느 평범한 부부들처럼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간다 생각했죠. 하지만 나름 평온했던 결혼 생활은 남편이 돌연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주식 투자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식 열풍이 한창 불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전부터 취미 삼아 주식을 조금씩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었어도 소소하게 수익이 나자 본인 스스로 주식에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죠. 본업에 충실하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부업 삼아 용돈벌이를 하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본업을 아예 대체하겠다는 선언으로 바뀌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자식을 둔 가장이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하고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전업으로 뛰어들겠다는데 세상 어느 아내가 그것을 웃으며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헛된 망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주식판의 어떤 형님이라는 사람과 함께 사무실을 차려 본격적으로 주식에 뛰어들겠다는 것이 남편의 계획이었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그 형님이라는 사람은 원래 내노라 하는 대기업 직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외 주식으로 몇십억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게 되면서 과감하게 회사를 때려치운 엄청난 능력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대단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며 저에게 언제까지 쥐꼬리만한 중소기업 월급에 목매달며 구질구질하게 살 거냐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도 한 거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겉보기와 달리 뼛속 깊이 허세와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이긴 했어요. 옷은 무조건 백화점 브랜드여야 했고 머리를 자를 때도 동네 미용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굳이 차를 몰고 나가 비싼 고급 브랜드샵에서 관리를 받았거든요. 평소 마시는 술도 고급 와인이나 양주만을 고집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월급 수준에 비해 씀씀이가 턱없이 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남편의 성향을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월급이 있을 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월급으로는 본인의 허영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주식이라는 일확천금을 꿈꾸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은 해외 주식을 하려면 밤과 낮이 바뀌어야 하니 회사를 다니면서는 도저히 병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를 계속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앞으로 교재비며 학원비며 돈 들어갈 곳이 태산인데 주식이 잘못되면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향해 뼛속까지 서민 마인드에 찌들어 있다. 그렇게 가난하고 찌질한 생각으로 살다가는 평생 가난뱅이로 죽을 거다라며 저를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남편은 결국 저 몰래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그만두는 기막힌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뜯어 말렸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니는 척을 했고, 심지어 처음 몇 달 동안은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하는 척도 했거든요. 게다가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월급과 비슷한 금액의 돈을 입금했기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남편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쪼개어 마치 월급인 양 저를 속이며 보낸 것이었더라고요.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기어코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참아가며 남편이 새로 시작했다는 그 주식 일이라도 제발 잘 풀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 얼마 동안은 남편이 호언장담했던 대로 나름의 수익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며 의기양양하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고 저 역시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듯 남편의 헛된 운도 그리 오래가지 못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가져다주는 생활비가 들쑥날쑥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생활비를 단 한 푼도 주지 못하는 달이 생겨났거든요. 불안해진 제가 물어보면 남편은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돈이 묶여 있으니까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알아서 생활해. 라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남편이 가져다주는 돈이 끊기자 당장 가정경제에 비상이 걸렸고 저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는 일이 잘 안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면 남편은 미안해 하기는커녕 도리어 저에게 짜증과 화를 냈죠. 다른 여자들은 애 조금 크면 알아서 맞벌이 하면서 남편 짐을 덜어주던데. 너는 왜 집구석에 박혀서 나한테만 기대려고 하냐. 진짜 숨 막혀 죽겠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분명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제가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기로 결혼 초부터 합의를 했었거든요. 심지어 남편 본인 입으로 나한테는 집안일이나 육아를 시키지 말아달라, 내가 돈을 전적으로 벌어오겠다고 했기에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있다고 해서 놀고 먹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회사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친구들과 낚시를 다니거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저는 집에서 묵묵히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돈을 아껴가며 살았거든요. 남편이 형편에 맞지 않은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다 이해했고 잔소리한 적도 없습니다. 대신 저한테 쓰는 돈은 줄이며 아등바등 살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되자 저를 무능력하게 집에서 빈둥거리는 식충이 취급하며 모욕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느꼈죠. 하지만 남편의 막말과는 별개로 저 역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더라고요. 남편의 불규칙한 수입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아이조차 제대로 키우지 못하겠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렇게 고민하던 때에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마침 친정엄마의 비법 고추장 양념을 물려받은 친언니가 떡볶이 가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손이 필요했던 언니의 제안으로 저는 주저없이 떡볶이 가게에 나가 일을 돕기 시작했죠. 생활비 한 푼 제대로 못 주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직접 돈을 벌겠다고 나선 것인데 남편의 반응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떡볶이 집이라니. 모양 빠지게 무슨 떡볶이 집에서 일을 한다 그래? 진짜 할 거면 좀 남들 보기에 있어 보이는 일을 하면 안 돼? 라며 저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 앞에서 끝까지 모양새와 허세만을 따지는 남편의 그 한심하고 철딱선이 없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정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아냥을 철저히 무시하고 언니의 가게에서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니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빚을 내어 시작한 가게였기에 저 역시 내일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정말 열심히 또 친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음식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는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자리를 잡아갔죠. 반면 남편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버는 돈은 쥐뿔도 없는 주제에 씀씀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왜냐면 주식을 배운다는 그 정체 모를 형님이라는 사람과 어울려 다니며 눈이 올라갔거든요. 비싼 골프용품과 골프웨어를 사더니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싶다며 철없는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래도 본전 정도는 찾으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마지막 보루였던 퇴직금마저 주식 투자로 모조리 날려먹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나를 믿고 기다려라며 허풍만 떨어댔고 놀고 먹으면서 집안일과 육아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한 겁니다. 심지어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밉지는 않죠.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와서 밥 한 술 뜨고 있자면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차는 거예요. 아우, 밥 먹는 꼴 좀 봐라. 이제 식당 아줌마 다 됐네. 왜 시비야? 나 오늘 바빠서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랬거든? 알았어, 먹어. 누가 뭐래? 당신이 지금 뭐라고 하잖아. 아, 그냥 장난친 거야. 아, 이런 것도 그냥 못 넘어가? 사람이 왜 그렇게 여유가 없어? 그러지 마. 얼마나 억척스럽고 보기 싫은 줄 알아? 진짜 딱 떡볶이집 아줌마 같아. 뭐라고? 남편은 저를 깎아내리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아니, 근데 몸에 고추장 신내 날 때까지 일하는데 채용은 가족 부려먹으면서 월급 좀 안 올려줘? 아, 그 코딱지만한 월급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 이해가 안 된다. 막말로 처형 배불러 주려고 당신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언니도 빚내서 시작한 거고 그래도 동생이라고 나 월급도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언니가 그럴 사람이야? 아니, 나는 꼴랑 그 돈 받으려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아등바등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 저희 가족까지 무시하더라고요. 본인은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니 제가 피땀 흘려 버는 돈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제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실망이 쌓여갔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추악한 민낯을 완전히 확인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떡볶이 가게의 휴무일이라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저녁을 먹으러 집 근처 숯불 돼지갈비집에 갔을 때였어요. 아이가 돼지갈비를 먹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간 곳이었는데 사실 남편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불만이 가득하더라고요. 옷에 고기 냄새가 밴다느니 식당 분위기가 너무 서민적이고 시끄럽다느니 하며 처음부터 입이 대빠른 나와 툴툴거리는 거예요. 저는 애써 남편 말을 모른 채 하며 살코기를 살뜰히 잘라 남편과 아이에게 덜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기를 몇 점 깨작거리더니 살점이 고스란히 붙어있는 큼지막한 갈빗대를 뜯기도 귀찮다며 버리려는 거예요. 갈빗대에 붙은 고기가 아까웠던 저는 남편이 버리려던 그 갈빗대를 제 앞접시로 가져와 남은 살코기를 야무지게 뜯어먹었습니다.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안 먹고 버리면 어떡해, 아깝게. 그런데 갈빗대를 뜯어먹고 있던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마주친 남편의 눈빛은 무슨 짐승을 쳐다보듯 혐오감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 시선을 느낀 저도 멈칫했죠. 왜 그렇게 쳐다봐? 너는 무슨 여자가 남들 다 보는 식당에서 갈빗대를 그렇게 개걸스럽게 뜯어먹냐? 뼈에 붙은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 누가 볼까 창피해 죽겠다. 너는 어째 갈수록 왜 그렇게 궁상맞고 억척스러워지냐? 남편은 멈추지 않고 제 옷차림까지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옷꼬라지는 또 그게 뭐야? 5년도 넘은 그 낡아빠진 옷조가리 입고 나와서 갈빗대나 쪽쪽 빨고 있고. 너 진짜 교양도 없고 억척스러워 보여.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서러움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새 옷도 못 사고 낡은 옷을 입고 다니고 제가 왜 그렇게 갈빗대 하나라도 깨끗이 발라가며 먹는데요. 생활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본인 돈만 펑펑 쓰는 남편을 대신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버텨왔습니다. 자신의 사치와 무능력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헌신한 아내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억척스럽고 궁상맞다며 혐오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한멸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입맛이 떨어져 더 이상 먹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들더라고요. 싸움도 어느 정도 애정이 있어야 싸우는 거죠. 그때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던 남편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남편은 원래 허세가 심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날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 여자가 있나? 그래서 나한테 더 딴지를 거는 걸까? 라는 직감이 서늘하게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남편이 안방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사이 남편의 폰을 가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 내역 창을 열어보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결제건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인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나 값비싼 샴페인이 결제된 고급 와인바, 게다가 5성급 호텔 숙박 내역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시간대를 확인해보니 그 결제들은 모두 평일 낮이나 오후, 즉 제가 언니의 떡볶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남편은 주식 사무실로 출근한다던 그 시간대였습니다. 제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단돈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며 궁상을 떨고 있을 때 남편은 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고급스러운 데이트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출력한 카드 내역서를 남편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생활비 줄 돈은 없고 다른 여자랑 5성급 호텔 드나들고 파인다이닝 처먹을 돈은 있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내역서를 확인한 남편은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 주식 사무실 형님들이랑 비즈니스 차원에서 간 거고. 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려 했습니다. 친한 형님들하고 호텔에 왜 가나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는데 제가 내민 백화점 여자 브랜드 결제 내역 앞에서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지 고개를 떨구고 불륜사실을 시인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쓰레기였습니다. 불륜이 들통났으면 마땅히 무릎을 꿇고 100번 사죄해도 모자를 파내 도리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으니까요. 그래, 만났다.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가 너무 아줌마 같아지고 억척스럽고 궁상맞게 변해서 정이 떨어진 걸 어쩌라고. 내가 딱 싫어하는 모습으로만 변해가는데 내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건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자신의 더러운 불륜과 사치를 제 탓으로 돌리는 그 기막힌 변명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남편을 향해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리거나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겨울의 얼음물처럼 아주 차갑고 투명하게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혼을 하면 아이에게 아빠 없는 상처를 주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 썩은 동아줄을 억지로 부여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미련 없이 이 쓰레기 같은 인연을 놓아버려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한치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억척스럽고 궁상 맞아서 네 고상한 비위를 못 맞춰주니 우리 여기서 그만 끝내자. 너같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면서 뒤로 호박씨나 까는 더러운 인간, 나도 더 이상은 구역질이 나서 1분 1초도 못 참고 살겠다. 제가 너무도 단호하게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잠시 눈을 크게 뜨며 흠칫 놀랐습니다. 이혼? 너 지금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너 제대로 된 남편 역할, 아빠 역할 못한 지 꽤 됐잖아. 네가 푹 빠져있는 그 여자랑 어디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봐. 억척스러운 분식집 아줌마는 인생에서 빠져줄 테니까.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쉽고 굳건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편 놈은 잠깐 고민하는 척 하더니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좋아. 네가 원한다면 이혼해줄게. 나도 더 이상 너랑 사는 거 숨 막혀서 싫었어.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친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카드 내역서와 불륜 사실을 모두 털어놓자 언니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당장 그런 쓰레기 같은 놈과 갈라서라고 저를 꼭 안아주었죠. 그날 이후 저는 그 어떤 감정 낭비도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남편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었기에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길고 지루한 소송전으로 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서 아이의 양육권을 당연하게 가져왔고 남편이 가진 알량한 재산 중에서도 위자료 명목으로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은 다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빠르고 깔끔하게 이혼을 했고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죠. 아무리 쓸모없는 남편이라고 해도 이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꽤 컸었는데요. 이혼 후 저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고 활기차게 변해가더라고요. 매일같이 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스트레스를 주던 원흉이 사라지니 오히려 몸도 마음도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요. 저는 오직 저와 아이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전보다 훨씬 더 식당 일에 악착같이 매진했습니다. 친언니와 함께 땀 흘려 일군 떡볶이 가게는 날이 갈수록 대박이 났습니다. 언니의 전폭적인 지원과 저의 악착 같은 노력 덕분에 마침내 저희 동네 가까운 곳에 2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언니네 가게하고는 동네가 멀고 저희 집에서는 가까운 곳에 열게 되었죠. 언니 밑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제가 사장이 되었으니 더 열심히 일해서 떳떳하게 돈을 벌고 아이를 건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인연은 철저하게 끊어버린 채 앞만 보고 전진했죠.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저희 2호점 식당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전 신우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반가운 척을 하며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어머, 옳게 많네. 얘기는 들었는데 가게 열었다고.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와봤어. 아유, 손님도 많고 장사 정말 잘 된다. 돈도 엄청 잘 벌겠어. 은근슬쩍 저의 성공을 떠보며 아른 체를 하는 신우이의 태도가 몹시 달갑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했으니 남남이기도 했고요. 저는 무미건조하고 사무적인 미소로 일관하며 응대했습니다. 잘 지내셨죠? 나는 똑같지 뭐. 근데 찬우는 좀 많이 안 좋아. 신우이는 제가 묻지도 않은 전 남편의 처참한 근황을 제발 좀 들어달라는 듯이 주저리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찬우 소식 못 들었어? 애가 지금 완전 망가져서 폐인이 다 됐는데 주식한다고 멀쩡한 회사 때려치울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어. 그 주식 사무실 형이라는 놈 알고 보니까 완전 전문 사기꾼이었대. 우리 찬우 퇴직금 다 턴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지게 만들었잖아. 아휴, 사기꾼 새끼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다음 이야기는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찬우랑 만나던 그 박지은이라는 여자 말이야. 찬우는 그 여자가 돈도 많고 그런 부잣집 아가씨인 줄 알았던 모양이야.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술집 아가씨고 그 주식 가르쳐준 형이라는 놈이랑 다 한 패거리였나 봐. 찬우 퇴직금 다 날려먹고 빚까지 않고 빈털털이 되니까 그 여자도 바로 잠수 탔어. 아휴, 내가 정말 속이 썩는다. 생각지도 못한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된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찬우 지금 완전 빚더미에 앉아서 엄마 집에 얹혀 살아. 애가 정신 못 차리고 일자리 구할 생각도 아예 안 하고 허구한 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술만 퍼마시고 있다. 내가 올케랑 이혼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올케같이 야물딱지고 생활력 강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 복을 지발로 걷어차서 그 모양 그 꼴 됐으니 진짜 천벌을 받은 거지 뭐야. 아무리 내 동생이라지만 진짜 이해가 안 가. 신우이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전 남편의 최후는 인과응보의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억척스럽게 변한 아내를 궁상맞다며 무시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술집 여자와 놀아나며 허세를 부리던 그 인간의 끝. 그 결말이 결국 늙은 노모의 등골을 빼먹으며 기생하는 알코올 중독 폐인이라니. 참으로 우습고도 당연한 수순이었죠. 저는 눈앞에서 호들갑을 떠는 신우이를 향해 짤막하게 대꾸했습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죠 뭐.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헛바람 들어서 가족 버리고 딴 여자까지 만났는데 그 정도 대가도 안 치를 줄 알았나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사람에게 남은 정이 단 1g도 없어서 어떻게 살든 전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제 단호한 성급기에 신우이는 흠칫 놀라는 눈치였죠. 저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안 보고 싶지만 그래도 애압박이는 하니까 최소한 사랑구실이라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조심히 가세요. 제 차갑고 이성적인 태도에 무안해진 신우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쫓기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신우이의 초라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10년 묵은 채증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쓰레기 같은 과거를 미련 없이 끊어내고 악착같이 살아남은 저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하늘이 완벽하게 증명해준 기분이었죠.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식당 일까지 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오히려 너무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스스로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으로 내 아이를 부족함 없이 먹이고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고 벅찰 뿐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제 떡볶이 가게를 더욱 크게 번창시키며 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훌륭하고 반듯하게 키워낼 것입니다. 저를 무시했던 누군가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세상 그 누구보다 씩씩하고 눈부신 저만의 인생을 살아갈 거니까요. 세상의 모든 억척스럽고 강인한 엄마들의 앞날에 언제나 찬란한 빛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 둘이서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는 그저 남편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성의 관리인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성의 주인인 줄 알고 매일 쓸고 닦고 정성을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가정적인 척, 저에게만 헌신적인 척 했지만 사실 그 성의 지하실에는 제가 결코 알아서는 안 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지금부터 두 얼굴의 제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남편이었던 장민석은 누가 봐도 참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부모님께도 잘하는 효자이자 다정한 남편이었죠. 연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큰 소리 내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담배도 하지 않았어요. 술도 거의 안 했지만 회식 같은 때에는 한 잔씩 하는 것 같고요. 남편은 소위 말하는 집돌이였습니다. 주변에다 얘기했더니 연애 때는 밖으로 도는 사람이 재밌지만 결혼할 땐 집돌이랑 하는 게 좋다더군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면서 밖으로 도는 것보다 가정적이고 집에 있는 게 남편감으로는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집돌이여도 너무 집돌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하다못해 운동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은 운동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등산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등산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죠. 가만 들어보니 남편 회사에 등산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 가입을 했다더군요. 체력도 키우고 또 회사 사람들과 친목도 다질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2년 전부터 주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등산이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너무 기분이 좋았죠.
왜냐면 그맘때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 야근이 많아졌는데요. 건강이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거든요. 살도 좀 빠지고 얼굴색도 퀭하고 맨날 앉아서 일만 하니까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했는데 등산을 다니면서 얼굴색도 밝아지고 훨씬 건강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매주 토요일 새벽 5시가 되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이 들고 갈 따뜻한 보리차를 보온병에 채워주고 후식으로 먹을 과일도 챙겨주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냥 대충 사 먹어도 되는데 뭐하러 일어나. 됐어, 이게 뭐라고. 넉넉하게 쌌으니까 동료분들하고 나눠 먹어. 남편이 등산 가방을 메고 힐링하고 오겠다면서 늘 집을 나서곤 했죠. 그게 저희 부부의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턴가 아주 미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신발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떤 본능적인 불안함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애써 그런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북한산에 간다던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비가 안 왔지만 바로 전날에 비가 꽤 내려서 땅이 질척거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등산을 간 남편이 저녁 8시쯤 돌아왔는데 동료들이랑 술 한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술 기운도 있고 그날따라 유독 피곤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온 뒤라 그런지 산길이 많이 험해서 평소보다 더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씻기 위해 곧바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워낙 단정한 사람이라 집에 오면 등산화를 바로 신발장 안으로 집어넣고 가방도 알아서 정리를 한 뒤 장 안에 걸어두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피곤한 탓인지 아니면 술 기운 때문인지 등산화도 그냥 놔두고 가방도 대충 바닥에 두더라고요. 저는 남편 가방을 대신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좀 이질적인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거예요. 등산을 가면 을에 날 것 같은 산 특유의 흙냄새와 풀냄새, 남편의 땀냄새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인공적인 향기가 났다고 할까요? 저렴한 방향제 냄새 같기도 하고 섬유 탈취제 냄새 같기도 했고요. 제가 코가 좀 예민한 편인데 묘하게 이질적인 냄새를 느꼈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남편의 등산화였습니다. 비온 뒤에 산행을 했다면 틈새마다 진흙이 잔뜩 박혀 있어야 되는데 남편의 신발 밑창은 비교적 깨끗했어요. 약간의 흙 정도는 있지만 비온 다음 날 산행을 한 사람의 신발 같지가 않았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남편이 산을 안 갔다 온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남편은 잠시 후 씻고 나왔고 제가 물어봤죠. 자기야, 오늘 북한산 갔다 온 거 맞아? 왜? 근데 신발이 왜 이렇게 깨끗해? 저는 웃으면서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은 당황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물었는데 남편이 너무 당황한 얼굴이 되니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죠. 실은 그게 입구까지 갔는데 직원이 입산을 통제하더라고.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냥 동호회 사람들이랑 산 밑에만 좀 걷다가 백숙 먹고 술 한잔하고 그러고 온 거야. 라는 거예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면 되지 왜 저한텐 산을 갔다 왔다고 하는지. 하지만 구구절절 말하기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 잘했네. 바닥 질척거릴 텐데 괜히 올라가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도 자기가 싸준 과일은 식당에서 나눠 먹었어. 다들 맛있다더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도로 들고 가더라고요. 자기가 정리한다면서요. 남편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지만 제 심장 한구석에서는 정체 모를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뭔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세탁실에 벗어둔 등산복 바지 주머니도 확인하고 바람막이 주머니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치워둔 등산 가방도 뒤져보게 되었죠. 그런데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어 꺼내보니 황당하게도 그것은 콘돔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왜 있지? 이걸 왜 들고 다니지? 등산 가방에 이게 있을 이유가 뭐지?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찼죠.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그 콘돔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거 당신 등산 가방에서 나왔어. 설명해봐. 남편은 처음에는 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제 손에 든 것을 뺏어갔습니다. 아, 이거? 어제 동호회 뒤풀이 갔다고 했잖아. 강대리가 동호회 총무인데 장난으로 하나씩 나눠주더라고. 원래 강대리가 엄청 짓궂어. 지수야, 너 설마 이런 거 가지고 나 의심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장난으로 이런 걸 나눠준다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강대리는 이걸 왜 들고 왔어? 원래 좀 개짜 같은 사람이잖아. 장난치려고 들고 왔나 보더라고. 아니, 근데 자기야, 왜 그렇게 따지고 들어? 나 좀 서운하려 그러네. 나 못 믿어? 내가 등산간 내놓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라면서 잔뜩 억울한 표정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등산 가방에서 이런 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좀 이상하잖아. 아, 됐다. 이럴 거면 나 산 안 다닐게. 됐지? 나 이런 오해받으면서 꾸역꾸역 등산 다닐 생각 없어. 내가 더 이상 등산 안 가면 해결된 문제네. 그치? 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명을 하면 될 걸 왜 자기가 더 화를 내나요? 그 일 이후로 남편과 저는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처음엔 남편의 행동이 벙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가 오해를 했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만약 이 모든 게 다 오해라면 남편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고 섭섭할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계속 이렇게 퉁명스럽게 지낼 거 아니잖아. 나는 너무 섭섭해서 그래. 내가 밖에서 그런 짓이나 할 인간으로 보여? 아니, 등산 가방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 어떤 마누라가 그냥 넘어가겠어. 그렇긴 한데 자기는 나를 믿어줘야지. 자기가 나를 못 믿으면 누가 날 믿어줘. 알겠어. 이제 믿을게. 그런 걸로 의심하지 마. 나 그런 거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야. 알잖아. 알았다니까. 이제 그만 화해하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풀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찜찜함이 좀 있긴 했지만 애써 넘어갔죠. 그런데 얼마 뒤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등산을 갔었죠. 그런데 오후쯤에 동서지간인 형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 형님. 동서, 지금 백화점이지? 백화점요? 아닌데요. 아니라고? 이상하네. 왜 그러세요? 내가 백화점인데 좀 전에 주차장에서 도련님을 봤거든. 아는 체는 못했어. 바로 차 타고 가길래. 근데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길래 당연히 동선 줄 알았지. 라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 아니에요, 형님. 누군지 보셨어요? 조수석 쪽은 제대로 못 봤어. 누가 앉아있긴 하더라고. 그럼 누구지? 그래서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기 형님, 일단 아주버님한텐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괜히 아주버님에게 말하면 남편 귀에도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형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왔고 저는 일단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등산 코스가 어쩌고 넘어질 뻔했느니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형님을 통해서 남편이 등산이 아니라 백화점을 갔다 온 걸 아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남편이 저렇게 거짓말을 잘했나 싶기도 했죠. 저는 일단은 그러느냐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틈에 나와 남편의 등산 가방을 또 뒤져보게 되었죠. 가방 안에는 별다른 수상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한 구석에 머리카락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밝은 갈색으로 염색된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걸 보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나만 바보였구나. 진짜 바람 피는 거 맞네. 이 여자랑 백화점 갔나 보구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뜨거운 분노와 냉기가 교차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이 등산을 간다고 할 때 따라가서 그 현장을 직접 덮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배낭을 챙기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그렇게 평소처럼 남편에게 잘 갔다 오라고 한 뒤 문이 닫히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빌려둔 렌터카에 올라탔죠. 운전을 하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손도 떨리고요. 저는 갖고 간 우황청심원도 마시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차는 북한산 방향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외곽 순환도로를 타자마자 방향을 틀었습니다. 산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신도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남편의 차가 어느 한적한 식당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차를 대고 남편을 살폈죠. 남편은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주차장에서 통유리 너머의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 앞에는 직장 동료인 강대리가 불쑥 앉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어라, 진짜 강대리가 있네? 물론 남편은 저한테 말한 것과 달리 등산을 하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맞았죠. 그런데 갈색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를 만나러 가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남편 앞에는 등산복 차림의 강대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혼란스럽더라고요. 등산은 안 갔는데 회사 동료인 강대리랑은 만나서 식당을 오다니. 혹시 등산 모임이 갑자기 취소가 되어서 강대리랑 식사나 하고 집으로 가자고 한 걸까? 내가 다 오해한 걸까? 그럼 그 백화점은 왜 갔을까? 그 머리카락은 뭘까? 정말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죠. 주차장에서 그 둘을 가만 지켜보는데 둘은 편하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백숙집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강대리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각자 차를 타길래 집으로 가나 했는데 그 뒤의 상황은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남편이 집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게다가 강대리 차도 남편 차를 따라가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들어간 곳은 숲속의 궁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외딴 모텔이었습니다. 남편이 모텔로 간 거예요. 남편의 차가 그리로 들어가고 잠시 후 황당하게도 강대리의 차도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 뭐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차가 들어가니 남편이 힐끔 보긴 해서 심장이 덜컹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듯 했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내렸고 강대리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대리는 조수석에서 커다란 등산 가방을 다시 꺼냈어요. 등산도 안 가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빵빵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둘은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일단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의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남편이 왜 강대리랑 둘이서 만난 건지, 왜 모텔로 간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생각이 모텔에서 여자들이랑 만나기로 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 생각이 미치자 그대로 온 게 잘못이었구나 싶은 겁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여자들이랑 나오는 걸 덮쳤어야 했는데 하고 말이죠. 저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은 오늘 등산은 너무 힘들었다. 라며 곡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무표정하게 물었죠. 그래, 산 정상에서 본 풍경은 어땠어? 안개가 너무 껴서 앞도 안 보이더라고. 사진 같은 건 안 찍었어? 앞도 안 보이는데 사진은 무슨. 내가 아까 전화했는데. 미안해. 길이 가팔라서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었어. 내려가서 전화한다는 게 깜빡했네. 라는데 얼마나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던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의 폰을 몰래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폰에서 남편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었어요. 저는 꿈에도 알 수 없었던 그 추악한 비밀들을 말이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강대리가 쌍으로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습니다. 각자 여자 파트너가 있어서 모텔에서 만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강대리가 나눈 카톡방에서 진짜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들은 단순한 회사 동료 사이가 아니더군요. 그 속의 대화들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기괴하고 추악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서는 서로를 회사 직함으로 불렀지만 사적으로 카톡을 할 때는 자기라고 부르더군요. 게다가 새로 산 여자 옷과 가발 사진까지 주고받으며 기대가 되느니 토요일이 기다려지느니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등산 가방에서 발견했던 밝은 갈색 머리카락. 저는 그게 남편과 만나는 상간녀의 흔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은 남편이 강대리와 모텔에 가서 썼던 갈색 가발에서 빠진 것이었습니다. 강대리가 들고 가던 가방 속에 빵빵하게 들어있던 것은 등산 장비가 아니라 여장을 위한 옷가지와 화장품들이었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여장을 즐기고 강대리도 여장을 즐기는지 서로 사진까지 주고받고요. 한마디로 두 사람은 성적 취향이 맞는 잠자리 파트너들이었던 겁니다. 강대리 역시 결혼을 했다 했고 심지어 그의 아내는 아이를 임신 중인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토요일마다 등산이라는 알리바이를 방패 삼아 서로 요상한 관계를 맺어온 겁니다. 카톡방에 전송된 사진들 속 남편은 제가 알던 장민석이 아니었습니다. 진한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미소 짓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낯설고 기괴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철저하게 속여왔던 남편의 진짜 모습.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나를 방패로 쓴 거였구나. 남편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춰줄 위장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죠. 저를 기만했던 그 지난 세월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제 폰으로 옮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화면을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더군요. 다음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조차 서류를 검토하며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참 다양한 케이스 많이 봤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군요 하시면서요. 저는 상간녀 소송이 아니라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 강대리에게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 인사과에도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한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폭풍은 순식간에 몰아쳤습니다. 소장이 강대리의 집으로 배달되었고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가 그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 역시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죠. 회사 역시 뒤집어졌습니다. 가정적인 집돌이와 성실한 대리로 통하던 두 남자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자 동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결국 남편과 강대리는 나란히 대기발령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저는 진작에 친정으로 집을 옮긴 상태였고요. 벼랑 끝에 몰린 남편이 전화해서 울먹이더군요. 그러면서 원망 가득 섞인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쨌든 나 너한테 남편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잖아. 그냥 조용히 갈라서면 되지. 꼭 이렇게 일을 키워야 했냐고. 정말 너무한다. 그 뻔뻔한 입에서 할 도리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할 도리가 뭔데요? 저를 이용하기까지 했으면서 참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나를 원망할 일이야? 내 잃어버린 세월, 너라는 인간한테 농락당한 내 마음은 누가 보상해주는데? 넌 나라는 사람의 인생까지 통째로 이용하고 기만했잖아. 뭐가 억울한데? 뭐가 원망스러운데? 나는 너랑 강대리라는 그 인간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알아? 다시는 전화하지 마.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처리해. 나는 너랑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 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 저는 소송 끝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강대리는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했고 남편 역시 대기발령 상태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자신만을 걱정하며 흘리던 그 악어의 눈물을 떠올리면 씁쓸한 웃음이 납니다. 저를 기만했던 그들의 최후를 뒤로한 채 저는 다시는 누군가의 방패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참 기막힌 일이지만 살다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 황당한 일도 많잖아요. 이 일도 그냥 그러한 일이다 생각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곱씹어봤자 제 속만 만신창이가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좀 더 홀가분하게 또 어이없는 웃음과 함께 내가 그런 일을 겪었었지, 참 미친놈들한테 내가 걸렸었지 떠올릴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